누리호가 다시 한번 새벽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미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 문을 여는 순간을 국민 앞에 증명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27일 새벽 1시 13분 전 국민이 숨을 죽였던 그 순간 누리호는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발사대를 박차고 올라갔고, 불과 40여 분 뒤 남극 세종기지에서 들려온 첫 교신 성공 소식은 우리 우주 기술이 명실상부 독자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비롯한 큐브 위성들이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하면서 한국 우주항공 기술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엔진 연소,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까지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데다 1, 2, 3단 엔진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초기 텔레메트리 분석까지 발표되자 현장은 말 그대로 환호가 터졌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지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이 민관 합동 체제를 완성해낸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처럼 국가 주도와 민간 산업 이원 체계를 구축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도 큽니다. 누리호가 연속 발사 성공 신기록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단계의 우주개발 국가가 아니라 우주 수송 능력을 스스로 확보한 자립형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누리호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떠오른 순간 대한민국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위상을 다시 정의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하고 12기의 큐브 위성이 차례로 목표 궤도에 안착하며 전체 비행 시퀀스가 교과서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자 이는 단순한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무게감을 남겼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비행 운용을 맡아 민관이 완전히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프로그램의 성숙과 대한민국 우주 수송 능력의 독자 체계 완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위성을 잘 올렸다는 생각 정도로 지나친 이 성공 뒤에는 사실 국제사회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메시지가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직감한 문장, 바로 대한민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누리호가 1.5톤급 위성을 600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1만 km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추진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 17형과 동급이자 이론상 한국 어디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지구 반대편까지 닿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1단 로켓은 세계 어느 ICBM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이 단지 우주용 로켓을 운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ICBM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누리호가 액체연료라 무기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모르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기반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마 10 이상의 속도와 최대 8에서 9톤급 탄두를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미국 국방부조차 세계 최상위급으로 인정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체 ICBM을 개발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실전까지 들여온 나라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ICBM이 필요하다면 복잡한 누리호 개조조차 필요 없습니다. 현무 계열의 고체 엔진을 스케일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CBM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로켓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확보한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비행무기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 한국은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 ICBM을 만들 수 없다는 식의 낡은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미 현무5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환경 데이터를 확보했고, 항우연과 ADD가 개발해온 탄소 페놀 복합재 기반의 초고온 열차폐 기술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즉 한국은 대기권 재진입체 설계, 엔진, 소재, 제어 기술까지 모두 갖췄고 단지 ICBM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 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이 마음만 먹고 ICBM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이라면 6개월, 일반적인 개발 일정으로는 1년, 완전한 실전 검증까지 포함해도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고문에서 한국은 6개월이면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는 한국의 고체연료 기술이 일본보다 몇 년 앞서 있다는 국제적 평가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누리호 4차 발사의 그 아름다운 불꽃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던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하게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발사 성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의 야망을 담기 어렵습니다. 세계 우주 시장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 핵심에는 스페이스X가 사실상 표준을 만들어버린 재사용 발사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가 일회용 로켓이라는 점은 기술적으로 결코 뒤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다음 산이 명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2030년대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경고도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우주 산업의 흐름을 보면 재사용 발사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를 상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펠컨 9이 드디어 재사용 500회라는 인류 우주계 척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의 핵심 위성인 센티넬-6B를 싣고 발사된 펠컨 9는 발사 57분 만에 위성을 고도 1322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고, 발사 9분 만에는 일단 로켓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로 스스럼 없이 돌아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여유는 단순히 잘 만든 로켓의 수준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본사 스타베이스가 이날 흥분의 도가니가 된 이유는 펠컨 9이 무려 500번째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기 때문이며, 이는 우주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스페이스X만의 압도적 경쟁력을 상징합니다. 그윈 샤셜 COO가 재사용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다며 달 화성 장기 거주지 건설까지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거물,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도 25년 만에 드디어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실전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달 13일 나사의 화성 궤도 위성 에스커페이드를 실은 뉴글렌이 발사되었고, 분리된 1단 로켓은 9분 30초 뒤 베이조스 모친의 이름을 딴 해상 바지선 제클린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대형 발사체가 해상 바지선 위에 착지하는 것은 극도로 고난도 기술인데, 블루오리진은 이를 단번에 실현하며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갤럭틱 에너지, 랜드스페이스, CAS 스페이스, 오리엔 스페이스 등 주요 민간 발사체 기업이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시험을 줄줄이 예고하며, 재사용 기술 없이는 우주산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를 미래 전략 산업 1순위로 지정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실제로 여러 회사가 스페이스X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완전히 들어섰는데,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요소 기술 확보에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5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 고빈도 발사를 위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엔진 열보호, 제어 기술 대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패턴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단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세계가 예상하는 속도의 두세 배로 치고 올라가는 한국형 추격 속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제를 정면 돌파해버리는 특유의 돌파력 말입니다. K방산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우주 분야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대폭 손보기 위한 절차가 논의됐을 때만 해도 속도가 더딘 듯 보였지만, 항우영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끌어안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2032년까지 총 2조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는 처음엔 1단 100톤급 엔진 5기, 2단 10톤급 엔진 2기라는 전통적인 구성이었지만, 우주청은 이 정도로는 2030년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고 전체 구조를 재사용 전제 설계로 재구성하는 초대형 개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메탄 엔진이야말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선택한 차세대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주 기업들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언어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술이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는 세계가 두려워할 속도로 격차를 좁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이 단지 첫 출발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향하는 곳은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주도국이라는 더 높은 자리입니다. 세계가 이미 저 문을 열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흐름을 뒤따라가는 나라로 남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새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누리호가 새벽 하늘에 남긴 그 불꽃 위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